정비소 전체가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 해고야, 상사가 소리쳤다. 어제 그녀는 단지 길에서 고장난 차를 도와달라는 한 노부인의 부탁을 아무 대가 없이 들어줬을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해고당하고 있었다. 그 순간 고급 승용차 3대가 정비소 앞에 멈춰 섰다.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다. 곧 이어 우아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 씨, 상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민지의 방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15살 소녀는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어머니의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를 채우는 쇼팽의 야상곡에 맞춰 눈을 떴습니다. 그 선율은 마치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민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지야, 일어나. 오늘 오디션이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저절로 이불 위에서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동작을 흉내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부산예술고등학교 오디션이 오후 3시에 있었고 어머니는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위해 밤낮으로 레슨을 해주셨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버지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존경받는 자동차 정비사였지만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딸의 꿈을 지지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최고의 연주를 보여줄 거지? 아버지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8살 동생 준이 아직 자고 있는 방을 지나치며 민지는 그들 가족의 삶이 평범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는 작았고 가구들은 오래되었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거실 한켠에 자리한 오래된 야마하 피아노는 그들 가족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오전 수업 중 민지는 계속해서 오디션 곡을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 G단조. 어려운 곡이었지만 어머니는 민지가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실 전화기가 울렸을 때 민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즉시 느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이 민지를 찾아 교실을 훑었습니다. 김민지 학생, 교무실로 오렴. 복도를 걸으며 민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학교 상담 선생님과 낯선 경찰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렴, 민지야. 상담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의 말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과속 트럭, 신호 위반, 부모님의 차, 즉시 사망. 민지는 자신이 울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앉아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 이제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동생은, 준이는 어디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몇 일은 흐릿한 악몽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민지는 준의 작은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언제 돌아와? 장례식장에서 민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강해야 했습니다. 준을 위해서.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피아노 앞에 홀로 앉았을 때 민지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떨리며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연습했던 곡을 연주했습니다. 민지 누나, 준이 문간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아버지의 재킷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안 돌아와? 민지는 눈물을 삼키며 동생을 안았습니다. 아니, 준아. 하지만 누나가 여기 있어. 누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날 밤 준이 마침내 잠든 후 민지는 아버지의 서랍에서 가족의 재정 서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최근 병원비, 밀린 월세, 거의 바닥난 저축,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남을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산의 불빛이 빛나는 동안 민지는 생애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꿈, 그녀의 음악, 그녀의 청소년기, 모든 것이 이제 그녀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창백한 얼굴로 장례식장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가 입은 검은 원피스는 너무 커서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옷장에서 찾은 유일한 검은색 옷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와 낮은 속삭임이 고요한 장례식장을 채웠지만 민지의 귀에는 그저 백색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장례식을 위해 모인 친척들은 대부분 민지와 준이 태어나기 전부터 소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불편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들의 눈빛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연민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의 형, 승호 삼촌이 부인과 함께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구나. 그가 민지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어. 두 아이를 더 맡을 여유가 없어. 우리 애들 뒷바라지하기도 버거운데 네 아버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살았어야지. 숙모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생명보험도 없고 저축도 없고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나 봐. 민지는 준의 작은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비슷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화로,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소주 냄새가 진동하는 또 다른 삼촌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보육원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너는 어디 가정부로 일자리를 찾아보든지. 민지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의 귀에서 울리는 것은 보육원이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준과 떨어진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민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당신들 도움 필요 없어요. 제가 준이를 돌볼 거예요.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마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그녀의 눈물을 대신했습니다. 준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민지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학교에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펜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으로 음악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디션 취소해 주세요. 네, 완전히 그만두는 거예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꿈이 마치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민지는 아버지가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던 작은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박 사장은 기름때 묻은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안 뽑아, 애는 더더욱.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꿋꿋이 서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오일 교환, 브레이크 점검, 기본적인 전기 문제 진단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되어 적은 급여로 더 많이 일할 수 있어요. 제발요. 박 사장은 잠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보다는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한 번이라도 지각하면 잘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그녀가 방금 악몽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날 밤 민지는 어머니의 피아노 위에 하얀 천을 덮었습니다. 마치 관 위에 수의를 덮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으로 건반을 스쳤을 때 피아노는 한 번의 애잔한 음을 내뱉었습니다. 작별 인사처럼.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민지는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키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온몸이 청은망은이었습니다. 어젯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민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리고 준을 위한 아침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얼마 남지 않은 반찬들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준아, 학교 다녀와서 숙제부터 하고 옆집 이모가 저녁에 들여다본대. 누나는 늦을 거야. 문 잘 잠그고 모르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마. 녹슨 자전거를 끌고 나오자 부산의 새벽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끔 일찍 문을 여는 포장마차나 편의점만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결코 쉽지 않단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 박 사장은 이미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정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도구는 저기 있다.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바닥부터 깨끗이 청소해. 그 다음에 창고 부품 정리해. 민지는 묵묵히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바닥은 기름때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구석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이렇게 더러운 곳을 본 적이 없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몇 시간 후 다른 정비공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남자들이었고 대부분 중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긴 뭐하는 애야? 한 남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손톱 부러지면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갈 거 아냐?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팔에는 먼지와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김 씨 딸이야. 지난주에 돌아가셨어. 애둘 남겼는데 이 애는 자빌만 할 거야. 청소, 정리, 물건 나르기. 진짜 정비는 안 시킬 거니까 걱정 마. 민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뛰어난 정비사였고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고객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정비공들이 원인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을 때 민지는 그 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 비슷한 문제를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앞바퀴 베어링일 것 같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박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그녀를 무시했지만 1시간이 넘게 진단이 안 되자 마지못해 그녀의 제안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감사의 말 대신 경고를 받았습니다. 넌 시키는 일만 해. 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비공들은 실수로 그녀 근처에 무거운 도구를 떨어뜨렸고 음흉한 농담을 던졌으며 그녀의 물건을 숨겼습니다. 약속된 급여는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훈련비, 실수, 자재 낭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민지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팔에는 멍이 가득했습니다. 박 사장이 올바른 방법을 가르친다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을 때 생긴 멍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니 학교에서 가져온 그림을 보여줄 때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음악의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매일 아침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버틴다. 준이를 위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3달이 흘렀습니다. 부산의 가을은 어느새 추운 겨울로 바뀌었고 민지의 생활은 기계처럼 정확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기상, 준의 도시락 준비, 자전거로 정비소까지 20분, 저녁 7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준과 숙제, 집안일, 잠시 눈을 붙이고 다시 시작. 한때 피아노를 위해 관리하던 민지의 손은 이제 거칠고 갈라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팔은 힘이 생겨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예전의 부드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한때 음악의 꿈으로 빛나던 그 눈은 이제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지야, 월세 또 밀렸어. 건물주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못 내면 다음 세입자 들어올 거야. 기다리는 사람 많아.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금요일에 월급 받으면 바로 드릴게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히자 민지는 탁자 위에 놓인 고지서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준의 학교 준비물비, 그리고 식비, 숫자들이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시계, 어머니의 귀걸이, 가족 사진첩의 은장식까지 팔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거실 한켠에 덮개를 씌운 채 서 있는 피아노만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민지는 매일 밤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담긴 것 같은 그 피아노를 팔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한밤중 준의 기침소리에 민지는 잠에서 깼습니다. 방으로 달려가 보니 동생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누나, 목이 아파. 준이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민지는 서랍을 뒤져 해열제를 찾았지만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가까운 약국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괜찮아, 준아. 누나가 어떻게든 할게. 그녀는 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밤중에 옆집 문을 두드리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초의 아주머니는 문을 열어주었고 해열제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고, 딱하기도 하지. 최의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가 준이한테 수학 가르쳐주고 있다며? 밥 한 끼에 민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준이 옆집 아이에게 공부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밥 한 끼를 대가로. 민수는 준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울더라고. 애들이 준이 옷이 낡았다고. 그리고 부모님이 없다고 놀린대. 그 말에 민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해열제를 준이에게 먹인 후 그녀는 오랫동안 동생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순수한 얼굴, 그러나 이미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얼굴.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의 덮개를 천천히 벗겼습니다. 먼지 쌓인 건반 위에 그녀의 손가락이 내려앉았습니다. 쇼팽의 녹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 아파트를 채웠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이 한때 그토록 우아하게 움직이던 건반 위에서 서툴게 움직였습니다. 소리에 깨어난 준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다시 피아노 칠 거야? 민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준아, 작별 인사하는 거야. 다음 날 그녀는 악기상을 찾았습니다. 이 피아노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야마하 중고, 상태가 좋네요. 3개월 월세 정도는 나올 겁니다.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민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음악은 항상 내 안에 있을 거야, 민지야. 피아노가 없어도. 그날 밤 피아노가 사라진 자리는 텅 비어 보였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지불한 월세 영수증과 준의 새 운동화를 놓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교환이었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민지는 정비소에서의 또 하루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피로로 쑤셨고 옷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날 특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박 사장은 그녀가 엔진 부품을 잘못 정리했다며 고함을 질렀고 다른 정비공들은 그녀가 실수하는 것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미끄러운 도로를 조심스레 달리던 중 민지는 갓길에 세워진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보닛이 열려 있었습니다. 차 옆에는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오래된 휴대폰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듯했지만 좌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늦었고 준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노부인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전거를 세우고 다가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네. 갑자기 차가 멈춰버렸어요. 견인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터지네요. 민지는 보닛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살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 아버지가 정비사셨거든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민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엔진을 살폈습니다. 문제는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라디에이터 호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절연 테이프를 꺼내 임시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비소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구적인 수리는 아니니까 최대한 빨리 호스를 교체하셔야 해요. 민지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노부인은 민지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조심스럽고 정확한 동작을 매혹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듯 부드럽고 정확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민지의 손목에 있는 멍과 거칠어진 손, 그리고 너무 지쳐 보이는 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얘야? 민지가 기름 묻은 손을 수건으로 닦는 동안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민지예요, 김민지입니다. 난 박수진이라고 해. 노부인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비 오는 밤에 오래 기다리는 것에서 날 구해줬구나.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누구든 그랬을 거예요. 아니, 민지 양. 모든 사람이 멈춰 서지는 않았을 거야.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했을 거고. 박 여사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하렴. 민지는 망설이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두꺼운 고급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고 박수진 회장이라는 이름과 HK그룹이라는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 차는 이제 괜찮을 거야. 박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괜찮니? 이 늦은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그것도 이런 비 오는 날에. 민지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의식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집에 동생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동생? 박 여사의 눈이 관심으로 빛났습니다. 몇 살이니? 9살이에요. 준이라고 해요. 민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예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럼 서둘러 가봐야겠구나. 하지만 민지 양, 그녀가 채 오르기 전에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다고 생각해. 오늘 우리가 만난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 민지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그녀는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 작은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드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비소는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요한 고객이 수리 품질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박 사장은 직원들에게, 특히 민지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것. 그가 민지가 방금 정리한 도구 상자를 일부러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바닥도 제대로 못 닦는다. 민지는 침묵 속에 쏟아진 도구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통증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런 학대에 거의 무감각해졌습니다. 도구를 정리하는 동안 민지는 박 사장이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보안 모니터를 보면서 점점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곧 그것이 자신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민지가 막 나가려는 찰나 박 사장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잠그는 소리에 민지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이거 설명해봐. 그가 모니터를 그녀 쪽으로 돌리며 요구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저녁 근무 시간 이후에 민지가 정비소로 돌아와 도구를 사용해 노부인의 차를 수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장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해서 내 시간과 자원을 훔치다니. 그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정비소가 문을 열고 있는 매분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 도구의 마모는? 민지는 몸을 움츠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더 많이 일해서 보상할게요. 당연히 할 거야. 이번 주 매일 저녁 10시까지 무급 초과 근무야. 아니면 당장 해고다. 민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월세, 식비, 준의 학교, 모든 것이 이 비참한 급여에 달려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민지는 이웃에게 문자를 보내 준을 늦게까지 봐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답변이 왔지만 걱정스러운 내용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준이가 열이 있어요. 부엌에서 찾은 약을 먹였어요. 민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생이 아프고 혼자 있는데 그녀는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준이 보육원에 가게 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초과 근무 동안 민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닥을 닦고 부품을 분류하고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그녀의 생각은 아픈 준에게 가 있었습니다. 작업장 벽에 걸린 시계가 9시 30분을 가리켰을 때 정비소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어 누가 이 시간에 오는지 보려 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문간에는 어제 도와줬던 박수진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노부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위 있는 정장 차림에 은색 장식이 달린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2명의 정장 차림의 남자가 그녀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저희 초라한 정비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 여사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선을 정비소 구석에서 부품을 정리하고 있던 민지에게 고정했습니다. 민지 양,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리 와 주겠니? 떨리는 다리로 민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료들의 놀란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귀부인이 어떻게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왜 여기에 온 걸까? 괜찮으세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스가 견뎠나요? 박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하게 잘 견뎠어. 고마워.
하지만 내가 여기 온 건 내 차 때문이 아니야. 그녀는 박 사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의 사업 관행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박 사장님. 아니, 당신의 불법적인 사업 관행에 대해서요. 박 사장의 사무실은 마치 재판정으로 변한 듯했습니다. 박 여사는 사장의 의자에 앉았고 그녀의 변호사들은 탁자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민지는 구석에 서서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의아해하며 불안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연한 만남 이후 박 여사가 민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어. 기술적 지식을 가진 젊은 여성이 늦은 시간에 혼자 일하고 명백한 학대의 흔적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거든. 그래서 조사를 의뢰했지. 그녀는 서류 폴더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어.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초과 근무 기록 없음, 위험한 근무 환경, 체계적인 괴롭힘. 그녀는 박 사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신의 경우 미성년자를 노예와 같은 조건으로 고용한 것. 박 사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 애가 일자리를 구걸했다고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착취는 은혜가 아닙니다. 한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열며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7명의 전 직원들로부터 학대 패턴을 확인하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그가 보안 카메라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신체적 폭행을 명백히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밀치고 팔을 잡히고 고객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이미지들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학대를 너무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인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카메라에 접근했죠? 박 사장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IT팀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셨어야죠. 박 여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해봅시다. HK그룹은 즉시 당신의 정비소와의 모든 계약을 종료합니다. 우선적 공급 계약도 취소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파트너들에게 당신의 관행에 대해 경고할 것입니다. 박 사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HK그룹과의 계약 없이는 그의 정비소가 3개월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민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민지 양, 박 여사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당신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싶어요. 내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제 동생이요. 아파요. 봐야 해요. 이해해요. 우리가 그를 데려다 바로 의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사무실을 나가면서 절망적인 박 사장이 민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걸 계획했나? 이 작은 교활한 년. 민지는 그의 소나귀에서 팔을 빼내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 여사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손을 떼십시오.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폭행 혐의가 추가될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고급 롤스로이스가 정비소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평생 이런 차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그녀는 주저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인의 집으로 가주세요. 그녀가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민지 양.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차가 부산의 어두운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 부유한 노부인이 그녀를 도와주는 것일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인의 이웃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달려 올라갔습니다. 준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그가 약하게 외쳤습니다. 어디 갔었어? 민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준아. 정말로 괜찮을 거야. 그때 박 여사가 의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민진의 작은 아파트는 갑자기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 여사가 데려온 의사는 준을 세심하게 진찰했고 그녀의 비서는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독감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네요. 균형 잡힌 식단과 비타민 보충제를 권장합니다. 준이 약을 먹고 잠든 후 민지는 부엌에서 찾은 금이 간 찻잔에 차를 담아 박 여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얼마나 초라한지 부끄러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지 양,
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HK그룹은 젊은 인재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육, 기술 훈련, 그리고 당신과 동생을 편안하게 부양할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합니다. 민지는 놀라서 거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왜요? 부인께서는 저를 거의 모르시잖아요.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인격을 몇 년의 교재보다 더 잘 알게 되는 법이야. 당신은 지능, 기술적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을 보여주었어. 그런 자질은 흔치 않아. 민지는 눈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건 해결할 수 있어. 우리에겐 개인 교사와 대안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박 여사는 잠시 멈추고 방 한 구석을 주시했습니다. 저기 바닥에 자국, 그곳에 피아노가 있었나요? 민지는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월세를 내기 위해 팔아야 했어요. 박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그 빈 공간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연주했나요? 4살 때부터요.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셨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음악학교 오디션을 볼 예정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박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악보가 아직 있나요? 민지는 머뭇거리며 찬장으로 가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악보들이 있었습니다. 쇼팽, 리스트, 라흐마니노프, 어머니의 글씨로 쓰인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악보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메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훌륭한 선생님이었군요. 이 교수법은 아주 특별해요. 세계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청중이기도 하셨죠. 갑자기 준이 기침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배고파, 누나, 준이 약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민지에게 손짓했습니다. 내 비서에게 말할게요. 좋은 식사를 배달시키겠습니다. 식사가 도착하는 동안 박 여사는 민지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학교 생활에 대해, 그리고 정비소에서의 경험에 대해. 민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에게는 뭔가 신뢰감을 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 여사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지는 잠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받아들인다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되나요? 준의 학교는요? HK그룹은 직원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준이는 더 나은 학교로 전학할 수 있을 거예요. 박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민지 양. 당신의 부모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터널 끝에 빛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 준의 학용품, 부모님의 사진, 그리고 남아있는 악보들, 그녀의 인생 전부가 작은 가방 2개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갑자기 어디 가니? 그가 물었습니다. 월세는 어떡하고? 이게 마지막 달치예요. 민지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차량의 가죽 시트를 만졌습니다. 누나, 우리 부자 되는 거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민지는 웃음을 참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준아, 그냥 운이 좋은 거야. 부산 해운대 근처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화로웠습니다.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과 분수대가 있었고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지시로 준비했습니다. 안내원이 17층의 아파트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프론트에 연락하세요.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준은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넓은 거실, 2개의 침실, 그리고 부엌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거실 한쪽에 놓인 디지털 피아노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건반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당장은 이것으로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어쿠스틱 피아노는 나중에 준비될 예정입니다. 민지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차가 올 겁니다. 민지 양은 HK 본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준군은 새 학교 입학 면담이 있습니다. 안내원은 정중히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두 남매는 아파트를 탐험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준은 자신의 방에 있는 컴퓨터를 보고 놀랐고 민지는 냉장고에 가득한 음식에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준이 잠든 후 민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옛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아파트를 채웠습니다. 연주를 마쳤을 때 그녀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다시 연주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HK그룹 본사는 민지에게 압도적이었습니다. 8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은 부산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로비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낡은 옷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부의 김 부장은 그녀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오전에는 학업을 보충하고 오후에는 기술부서에서 인턴십을 할 겁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김 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처음엔 아무것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배우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은 당신에게 그 의지가 있다고 확신하십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민지는 교육센터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직원들보다 몇 년 어렸지만 모두가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준이었습니다. 누나, 새 학교 정말 멋져. 과학실에 로봇이 있어.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온 민지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메모와 함께 콘서트 티켓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음악가는 항상 다른 음악가의 연주를 들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함께 가시겠어요? 박수진? 민지는 티켓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이 신비로운 여인, 박수진 여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토요일 아침 민지는 준을 이웃집에 맡기고 박 여사와의 약속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옷장에 걸린 새 옷들이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검은 세단이 정확히 10시에 도착했고 민지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거대한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입구로 이어지는 길에는 벚꽃나무가 줄지어 있었고 정원사들이 분주히 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댁인가요? 민지가 경외심을 느끼며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은퇴하신 후 주로 여기서 지내십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녀가 문에서 민지를 맞이하여 넓은 복도를 따라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고가의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빛나는 대리석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집 뒤편에 있는 밝고 넓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박 여사는 창가 근처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벨벳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지 양. 그녀가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잘 쉬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약과 음식 덕분에 준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민지가 공손히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준을 숨기듯 뒤에 서 있는 민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을 하녀가 부엌으로 안내해도 될까요? 듣기로는 거기 아이스크림이 있다던데. 준의 눈이 반짝였고 민지의 허락을 받자 어색한 인사를 하고 하녀를 따라갔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박 여사는 덮인 물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드러운 손짓으로 박 여사는 천을 벗겨냈고 웅장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드러났습니다. 그 악기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제 아들 지훈의 것이었어요. 박 여사가 건반에 손가락을 대지 않고 쓸며 설명했습니다. 5살 때 연주를 시작했죠. 놀라운 재능이 있었어요. 민지는 경외심을 가지고 악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연주하시나요? 박 여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지우는 15년 전부터 미국에 살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면서 음악을 포기했죠. 지금은 해외에서 가족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설날에 의무적으로 날 방문하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쓰라림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시간, 돈, 사랑. 박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최고의 선생님들을 고용하고 세계 각국의 콘서트에 데려갔죠. 그는 세계적인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될 잠재력이 있었어요. 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18번째 생일에 그는 피아노가 싫다고 선언했어요. 단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연주했다고. 민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녀의 음악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녀가 포기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저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피아노를 팔았어요. 필요에 의해서였지만 가끔은 어머니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박 여사는 이해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후는 있었죠. 민지는 주저하다가 물었습니다. 피아노를 치게 하신 이유가 혹시 아드님이 그만둔 것 때문인가요? 박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가진 것, 그 열정과 결단력을 보았을 때 나는 당신 안에서 한때 내가 가졌던 꿈을 보았어요. 부인도 피아노를 치셨나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래전에요. 박 여사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것이 사업가의 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내 꿈을 아들에게 투영했죠. 그리고 그건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피아노 의자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머물렀지만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민지 양,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당신에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요. 둘째, 당신의 음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녀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해 보시겠어요? 당신의 손가락이 아직 기억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민지는 긴장한 채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런 고급 악기를 연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곡,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점차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개의 음을 놓치고 몇 번 실수했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여전히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민지는 박 여사가 조용히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옳았어요. 노부인이 속삭였습니다. 당신 안에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시 꽃피울 거예요. 박 여사와의 첫 만남으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이제 HK그룹이 제공한 작은 아파트에 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산의 바다는 매일 아침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봄의 따스한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지는 박 여사의 저택에 있는 스타인웨이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여기 와서 연습했습니다. 낮에는 HK그룹의 기술부서에서 인턴십을 하고 밤에는 과외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교육을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이제 최고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지 양,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강 교수가 그녀의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는 부산 최고의 피아노 교수로 박 여사가 특별히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손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저 그들을 믿으세요.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달 전만 해도 굳은 살이 박힌 그녀의 손은 이제 점차 부드러워지고 있었지만 정비소에서의 노동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지는 눈을 감고 자신을 음악에 맡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울렸을 때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박 여사가 문간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박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3달 만에 이렇게 발전하다니. 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재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이죠. 민지는 피아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자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지야, 박 여사가 처음으로 친근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요. 부산 최고의 선생님을. 하지만 인턴십과 제 공부는요, 모두 조정할 수 있어요. 재능은 키워야지 버려두면 안 되는 법이에요. 박 여사는 피아노 의자에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음악을 거부했을 때 내 일부가 죽은 것 같았어요. 당신의 연주를 듣는 것은 그 부분을 다시 살려냈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더 크니까. 그녀는 민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해요. 당신에게도 내게도. 그날 밤 민지는 집에 돌아와 준에게 박 여사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준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누나. 그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갈 길이 멀어, 준아.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맞지?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외로움,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따뜻함과 관대함을 생각했습니다. 응,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늦게 민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별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야. 그들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보고 계신가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다시 연주하고 있어요. 준이도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지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의 공포가 사라지고 대신 결단력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고통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16살이 된 민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벽에는 이제 콩쿠르 증명서와 리사이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 교수의 지도 아래 그녀는 잃어버린 시간을 놀라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다이나믹 컨트롤이 확실히 향상되었어요. 강 교수가 특히 힘든 레슨 후에 칭찬했습니다. 전국 콩쿠르가 3개월 후에 있어요. 이 속도라면 당신은 큰 기회가 있어요. 민지는 깊은 인사를 하며 감사를 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약속에 가 있었습니다. HK그룹의 연례자선 행사에서 연주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회장직에서 은퇴한 이후 거의 공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민지의 연주를 듣기 위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민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신발장 옆에 낯선 구두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준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손님이 왔어. 준이 문간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민지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는 그녀의 승호 삼촌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 이후 그들을 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아내가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승호 삼촌이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보니 좋구나. 많이 컸네. 여기서 뭐 하세요? 민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 곳을 알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너희들 걱정하고 있었지. 그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너의 성공 소식을 들었어. 위대한 박수진의 피보인이라니.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민지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은 지역신문에서 그녀의 이름을 본 것입니다. 그녀가 지역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에 이제 그녀에게 강력한 인맥이 생기자 갑자기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숙모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삼촌이 직장을 잃었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민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우리를 버리고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러 오셨다고요? 숙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버리지 않아요. 가족은 어린아이들에게 보육원에 가라고 말하지 않고요. 가족은 그녀는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잠시 멈추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요.
승호 삼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위선적인 미소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투야? 내가 네 삼촌이라고. 삼촌이라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 곁에 있었어야죠.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비를 부를게요. 그들이 마지못해 일어났을 때 승호 삼촌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 노파가 널 그렇게 오래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니? 결국 너도 버려질 거야. 문이 닫히자 민지는 몸을 떨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이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누나.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삼촌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박 여사는 정말 그녀를 오랫동안 돌봐줄까요? 아니면 그녀도 결국 실증이 나서 그들을 버릴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민지와 준은 어떻게 될까요? 새벽녘,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연주하고, 더 빨리 독립할 것입니다. 박 여사의 지원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다른 사람의 선의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삼촌의 방문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민지와 준이 운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다른 친척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슬픈 이야기와 도움을 청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이는 병원비 때문에, 다른 이는 사업 실패 때문에, 또 다른 이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왔습니다. 민지는 그들 모두에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라났습니다. 자신이 너무 냉정한 것은 아닐까?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선 행사 일주일 전, 민지는 음악원에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 그녀가 행사에서 연주할 곡이었습니다. 연습실에 홀로 남아 그녀는 완벽함을 위해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의 학교였습니다. 김민지 씨입니까? 준이가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픈가요? 민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에 제가 직접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교문까지는 왔지만 출석 확인에는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오늘 그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지는 연습을 중단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아파트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옷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책장의 책들도 엉망이었습니다. 주방 테이블 위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은 가족을 돌봐야 해.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하고. 떨리는 손으로 민지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에게. 그녀는 기다리는 동안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왜 준을 더 잘 보호하지 않았을까? 왜 친척들의 위협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박 여사가 경호원들과 함께 도착했을 때 민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들을 거절해서. 아니에요.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먼저 버렸어요. 이것은 범죄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1시간 후 박 여사의 보안 책임자는 전화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저렴한 모텔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준을 방에 갇혀 있는 채로 발견했습니다. 놀랐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승호 삼촌과 그의 두 아들은 너무 취해서 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준은 민지에게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웠어 누나, 그가 속삭였습니다. 삼촌이 말했어.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족을 돕지 않는다고. 민지는 그를 꼭 안고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준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여사는 그녀의 침묵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들을 화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이 위험에 처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성공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겠군요.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조치요?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민지 양, 세상에는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날 밤 준이 마침내 지친 채로 잠든 후 민지는 아파트의 보안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박 여사는 즉시 추가 경비원을 배치했고 준의 학교에도 특별 경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였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녀가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이를 보호하고 싶은데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내 변호사를 만납시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준이를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해결책인데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결단력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당신들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할 방법이에요. 걱정 마세요, 민지야.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들을 보호할 거예요. 영원히. 다음 날 아침 민지와 준은 박 여사의 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의 고급 사무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가 말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반사했습니다. 최고급 법률사무소의 문을 열자 정갈한 정장 차림의 비서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박 회장님과 일행분들이십니까? 정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넓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중년의 남성 변호사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지는 앞에 놓인 서류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첫 페이지에 법적 입양 계약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입양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우리를 입양하고 싶으시다고요? 박 여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이 원한다면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김 씨 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신들은 내 상속인이 될 거예요. 민지는 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준아, 어떻게 생각해? 할머니는 이미 우리 할머니 같아요. 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최근 박 여사를 친근하게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류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는 민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 보호자가 되고 이후 두 남매는 상속 목적으로 입양 자녀로 간주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친척들의 어떠한 법적 주장에도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어요. 이제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선이나 동정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당신들은 내 삶에 기쁨을 다시 가져왔어요. 빈집은 그저 건물일 뿐이에요. 당신들이 그것을 다시 가정으로 만들었어요. 민지는 감정에 압도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기억을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네가 가장 필요할 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우리를 돌볼 수 있다면 민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분명 박 여사님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서류에 서명한 후 박 여사는 그들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민지와 준의 부모님이 묻힌 묘지였습니다. 함께 그들은 묘비를 닦고 꽃과 향을 올렸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를 내 자식처럼 돌볼 것을 약속합니다. 박 여사가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덕분에 나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민지는 한 팔로 준을, 다른 팔로 박 여사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단지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삶의 장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묘지를 떠날 때 갑자기 준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머니의 아들딸이 되는 거죠? 그럼 할머니의 진짜 아들은 우리 오빠가 되는 건가요? 그 질문에 박 여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훈은 아주 오랫동안 내 곁을 떠났단다. 그는 미국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 민지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가족의 상처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 역시 자신만의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준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차에 오르면서 민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 여사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듯이 그녀도 박 여사에게 두 번째 가족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서울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17살이 된 민지는 아시아 전역에서 모인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들 사이에서 결선 진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유산과 박 여사의 변함없는 지원을 대표하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기실에서 민지는 검은색 공연용 드레스를 입고 깊은 호흡을 하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은 기술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녀 자신의 여정을 반영하는 감정으로 가득 찬 곡이었습니다. 5분 전입니다. 무대 담당자가 알렸습니다. 박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전통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하시더구나. 준이와 내가 첫 줄에 앉아 있을게. 민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할머니. 무대로 걸어가는 길에 민지는 VIP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완벽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경비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무언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연 중 민지는 자신을 완전히 음악에 맡겼습니다. 각 음표는 그녀의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상실, 투쟁, 그리고 부활. 마지막 음이 홀을 채우고 사라지자 관객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사를 하며 그녀는 박 여사 옆에 앉아있는 신비로운 남자를 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창백하고 감정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대기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들어왔고 그 뒤에 그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민지야. 박 여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 지훈이야. 그가 미국에서 깜짝 방문했어. 지훈은 어머니의 특징을 닮은 얼굴로 민지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호기심, 원망, 그리고 식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어머니의 새로운 피부 호인이군요. 그가 해외에서 오래 살았음에도 완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내가 거부한 것을 받고 있는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 민지는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그리고 이제 그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당신과 동생이 법적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흥미로운 타이밍이군요. 건강 상태요? 민지는 혼란스러워하며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콩쿠르 이후에 말하려고 했어요. 의사가 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했어요. 민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팠고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그녀와 준을 가족 재산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상인가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폐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박 여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 검사가 있어요. 지훈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어머니가 2명의 새로운 상속인을 법적으로 채택하셨군요. 정말 놀랍네요. 민지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박지훈 씨? 제가 원하는 건 박 여사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녀가 제 연주를 더 많이 들으시는 것이고 준이 졸업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15살 때 제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런 고통은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의심이 아니라 당신의 지지예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은 놀란 듯 보였습니다. 민지의 진심 어린 감정의 폭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지훈아, 민지는 돈을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녀는 내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내 삶에 가져다 주었어. 지훈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민지는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민지야. 나에게는 이제 싸울 이유가 있으니까. HK그룹의 콘서트 홀은 자선음악회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살이 된 민지는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에서 푸른색은 평온함과 재생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진단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암이 발견되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민지는 국제 공연과 장학금 제안을 모두 미루고 치료 기간 동안 양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놀랍게도 지훈도 부산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민지와 준에게 적대적이었고 그들이 어머니를 조종한다고 비난했지만 점차 젊은 피아니스트가 박 여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회복실에서 즉흥 피아노 연주를 하고 끊임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일주일 전 의사들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소식을 전했습니다. 완전 관해. 이를 축하하기 위해 박 여사는 이 리사이트를 조직했고 재능 있는 고아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위해 기부자들을 모았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민지는 지훈이 다가오는 것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의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가 평소에 냉담함 없이 말했습니다. 정비소, 동생, 부모님에 대해, 당신이 팔았던 피아노에 대해서도. 그는 망설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을 제가 허비한 것이 어리석었군요. 민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첫 줄에는 박 여사가 앉아 있었고 준이 꽃다발을 들고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민지의 삼촌들은 이제 조건부 석방 상태로 경비원들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민지가 피아노에 앉자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 강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혔던 그녀의 손이 이제는 우아하게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자작곡이었습니다. 생존의 음표들,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와 현대적인 화성을 융합한 작품이었습니다. 각 음표는 그녀의 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두운 시작 테마는 상실을 나타내고 격동적인 중간 부분은 정비소에서의 투쟁을 떠올리게 했으며 마지막 빛나는 해결은 음악과 가족을 통한 그녀의 재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마지막 화음이 홀에 울려 퍼질 때 민지는 눈을 들어 관객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광경, 지훈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을 인정하는 음악가의 존경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커튼콜 후 무대 뒤에서 박 여사가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서 배웠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나는 음악을 의무로 보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구원으로 보았어요. 박 여사는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가족이란 그런 것이지. 민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해 전만 해도 그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정비소의 기름진 바닥에서 굳은 살 박힌 손으로, 팔에는 멍이 가득한 채로. 그런데 이제 그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음악가로서, 누나로서, 그리고 딸로서. 그날 밤 늦게 민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박 여사와 지훈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러 나갔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엄마, 아빠? 그녀가 밤하늘에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피아노로 돌아가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어머니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진지한 곡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인생의 일부 악보는 연주하기 불가능해 보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가장 어려운 음표도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창문 너머로 부산의 밤바다가 반짝였습니다. 파도처럼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해안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지는 이제 두려움 없이 그 파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감미로운 음악이었습니다.